가장 고귀한 여인이 결정되는 그날, 한양도성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자비의 운명을 주인 것은 대궐의 높은 분들이 아닌 골목길 구석에 웅크린 비천한 거지들이었지요. 모두가 화려한 비단옷을 뽐내며 가식의 웃음을 지을 때 스스로 진흙탕에 발을 담근 한 여인의 기묘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던진 것은 단순한 동전 한 잎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을까요? 얼쑤! 행복하게 보실 분은 구독, 덩달아 즐겁게 보실 분은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얼쑤! 지화자! 한양의 새벽은 차가운 안개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국본인 세자 저하의 배필을 정하는 최종 간택의 날입니다. 도성의 모든 명문가 교수들이 가장 화려한 비단으로 몸을 휘감고 궁으로 향할 준비를 하던 시각,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인 설화는 홀로 남루한 치맛자바들 여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수수한 옥색 무명 치마와 하얀 저고리였지만 그 기품만큼은 대궐의 꽃밭을 옮겨놓은 듯 단아했습니다. 설화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 마련해 주신 소중한 미천이자 궁궐의 상궁들에게 뒷돈이라도 찔러주어 자신의 입지를 굳혀야 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발걸음은 궁궐이 아닌 토성 변두리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 악취가 진동하는 거지들의 소굴인 수표교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으며 새벽 안개를 뚫고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듯 기묘하기까지 했습니다. 수표교 아래는 어둠과 가난이 뒤엉킨 지옥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과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거지들이 설화의 깨끗한 옥색 옷을 보자마자 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커먼 손이 설화의 소매자락을 붙잡았고 코를 찌르는 악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보통의 양반가 규수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설화는 오히려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서 사경을 헤매는 어린 거지 아이와 그 아이를 안고 절망에 빠진 노파에게 멈췄습니다. 설화의 심장은 아프게 요동쳤습니다. 지금 이곳을 지나치면 그녀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얻은 자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거지들의 눈에 탐욕과 경악이 동시에 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이 설화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설화는 망설임 없이 비단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담긴 엽전과 은박들을 노파의 손바닥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목숨줄을 지켜줄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감택장으로 가는 가마를 빌릴 수도 자신을 도와줄 상궁의 마음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넘겨준 셈입니다. 이것으로 아이를 의원에게 데려가세요. 그리고 남은 것은 여기 모인 분들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는 데 쓰시고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노파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설아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설아는 흙먼지가 묻은 노파의 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거지들은 일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친 짓이 분명했습니다. 간택을 코앞에 둔 규수가 거지들에게 가문의 전 재산을 헌납하다니요. 이것이 알려진다면 설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간택은커녕 가문에서 쫓겨나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맑은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돈을 건네고 돌아서려던 찰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한 늙은 거지가 설아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옷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했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득이는 눈동자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아의 옥색 치맛자락을 빤히 쳐다보더니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오늘 궁으로 가신다 들었수. 하지만 그 빈손으로 어찌 구말리기를 가려하오. 궁궐은 정보다 법도가 앞서는 곳이고 진심보다 금전이 앞서는 곳인데 말이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법이라 믿습니다. 제 마음이 진실하다면 길은 열리겠지요. 늙은 거지는 껄껄 웃으며 품속에서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설아에게 던졌습니다. 길을 잃거든 그것을 꺼내보구려. 거지들의 길은 거지가 제일 잘 아는 법이니까. 설아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낡은 놀이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표교 위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설아를 찾는 관원들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금지된 행동이 이미 누군가의 눈에 발각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아를 찾아낸 것은 그녀의 숙부와 가문의 노복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가산을 털어 마련해준 비단주머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숙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미련한 것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고작 거짓대에게 던져준단 말이냐? 숙부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설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가문은 한때 명망 높은 학자 집안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아버지는 귀향을 갔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이번 간택은 억울하게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아버지는 유배지에서조차 딸의 혼수 비용을 걱정하며 피땀 어린 서신과 함께 그 돈을 보냈던 것입니다. 설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표교 아래서 보았던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과 노파에 떨리던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비단주머니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품 안에는 늙은 거지가 던져준 때 묻은 놀이개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지켜낸 양심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택이 열리는 도나문 앞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팔도강산에서 올라온 명문가 규수들이 타고 온 가마들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그들이 입은 비단옷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 호화로운 행렬 끝에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가마도 없이 흙먼지가 묻은 신발을 신고 걸어온 그녀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꽃밭에 떨어진 무심한 풀잎 같았습니다. 주변의 귀수들과 그들을 보좌하는 친모들은 설아를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런 남로한 차림으로 감히 궁궐 문턱을 넘으려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먼. 누군가의 비아냥거림이 귀를 찔렀지만 설아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비록 옷은 무명이었으나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정면을 응시하는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높은 담장을 마주하는 순간 설아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짓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진심 하나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엄격한 법도의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천 장의 비단을 겹쳐 만든 듯 화려한 자적색 땅이를 입은 여인이 설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 권력자인 영의정의 금지옥엽 외딸 채령이었습니다. 채령은 비단 부채로 코를 살짝 가리며 설화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어머나, 이 고약한 냄새는 무엇이지? 궁궐에 웬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채령의 말에 주변 귀수들이 일제히 키득거렸습니다. 채령은 설화의 옥색 치맛자락을 부채 끝으로 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같은 것이 간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왕실에 대한 모독이다. 대체 새벽에 어디를 굴러먹다 온 것이냐? 옷꼬락서니를 보니 뒷골목 똥개들과 어울린 모양인데. 채령의 눈에는 질투와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설화가 비록 가난할지언정 그 단아한 미모가 세자 저하의 눈길을 끌까봐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령은 일부러 설화의 발을 밟으며 그녀를 밀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설화의 소매 안에 숨겨져 있던 낡은 놀이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떼자국이 덕지덕지 묻고 매듭조차 풀려가는 볼품없는 놀이개였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보자마자 까무러칠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 보아라. 이 천박한 물건은 또 무엇이냐. 거지들이나 가지고 놀 법한 쓰레기를 소매에 넣고 궁에 들어오다니. 채령은 놀이개를 발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설아는 급히 몸을 날려 놀이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녀의 하얀 손등에 흙먼지가 묻고 긁힌 상처가 났지만 설아는 놀이개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제가 받은 귀한 선물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채령은 기가 찬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선물? 거짓놈에게 무미라도 판 것이냐?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한 것이냐? 여봐라, 이 천한년이 불길한 물건을 들였으니 당장 쫓아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채령의 고함에 궁궐 수문장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간택의 첫 관문도 통과하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궁궐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징소리가 울려 퍼지며 대비마마의 행차를 알렸습니다. 대비마마의 행차를 알리는 거대한 징소리가 3번 울려 퍼졌으나 성문 앞에 소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간택장 한편에서 대기하던 한 고관의 말이 갑작스러운 소음과 자극적인 향료 냄새에 놀라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앞발을 높이 들며 히잉 소리를 내지르자 비단옷을 차려입은 귀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마들이 뒤엉키고 가마꾼들이 넘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채령 역시 자신의 비단 치마가 더러워질까 노심초사하며 몸을 사리기에 바빴습니다. 말의 고삐를 잡으려던 마부조차 말의 거센 힘에 밀려 바닥을 굴렀고 화가 난 말은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는 넘어진 가마 뒤에 숨어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궁녀의 몸종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뒷걸음질 칠 때 옥색 치마를 입은 설아만이 말의 능을 똑바로 응시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설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몰락한 가문을 지키기 위해 산기슭에서 가축을 돌보며 짐승의 습성을 익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짐승을 달래는 특유의 소리를 내며 천천히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죽으러 가는 것이라며 혀를 찾고, 채령은 내심 설화가 말발굽에 치이기를 바라는 듯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깊은 자애로움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까 그 늙은 거지가 준 낡은 놀이개를 꺼내 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놀이개에서는 아주 연하게 마른 풀꽃과 말들이 좋아하는 소금기의 향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향을 이용해 말의 콧잔등 근처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칠게 콧김을 내뿜던 말의 눈동자가 설아의 손길에 머물더니 서서히 떨림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부드럽게 말의 갈기를 쓸어내리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달래듯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폭주하던 거대한 말이 설아의 손길 아래 거짓말처럼 온순해졌습니다. 말은 고개를 낮추어 설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주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도망쳤던 교수들과 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재령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겼고 9살생으로 살아난 아이는 설아의 치맛자락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아는 아이를 안아주며 더러워진 자신의 옷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성벽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상궁 한 명이 급히 내려와 서로 앞에 섰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저 교수를 당장 모셔오라 하셨소. 채령을 비롯한 다른 교수들은 경악했습니다. 아직 정식 간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비마마의 눈에 든 것입니다. 설아는 흙먼지가 묻은 무명 옷차림 그대로 상궁의 안내를 받아 궁궐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비록 가장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그녀의 뒤를 따르는 시선들은 더 이상 멸시가 아닌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길, 설화는 자신을 인도하는 상궁의 뒤를 따르며 문득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길목마다 배치된 하급 소래들과 마당을 쓰는 일꾼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설화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는데 그 동작은 궁궐의 법도가 아니라 저작거리 거지들이 우두머리에게 보내는 특유의 수신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설화는 손에 쥔 낡은 놀이개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거지들의 길은 거지가 제일 잘한다던 그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이 거대한 궁궐 어딘가에 그녀가 모르는 또 다른 눈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설화가 안내받은 곳은 화려한 간택장이 아닌 대비마마의 개인 정원인 후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인자한 표정 뒤에 서늘한 통찰력을 숨긴 대비마마가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설화의 남루한 옷을 훑어보더니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비단 대신 흙을 묻히고 이곳에 왔느냐? 설화의 대답에 따라 그녀의 목숨과 가문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대비마마의 서늘한 질문에 후원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티끌만큼의 거짓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마, 비단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이나 백성의 눈물이 고인 흙은 나라의 뿌리를 지탱합니다. 오늘 제가 묻혀온 흙은 굶주린 아이를 구하려다 얻은 훈장이요. 미쳐 날뛰는 짐승을 달래다
얻은 상처입니다. 왕실의 어버이가 되려 하는 자가 백성의 아픔을 묻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설화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후원을 채웠습니다. 데비마마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많은 교수가 그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가식적인 답을 내놓을 때 설화는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가장 높은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데비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설화에게 가까이 오라 명했습니다. 설화가 다가서자 데비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에 꽂힌 낡은 은비녀에 머물렀습니다. 데비마마의 손끝이 설화의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설화의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비녀의 끝부분에는 아주 미세하게 핀 매화 한 송이가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한 데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비녀, 내 어머니가 누구시냐? 설화는 울컥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신 이씨 부인이옵니다. 가문이 화를 입었을 때도 이 비녀만은 목숨처럼 지키라 하셨습니다. 데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 매화 비녀는 과거 데비가 가장 아끼던 궁녀이자 동무였던 설화의 어머니에게 비밀리에 하사했던 신의의 증표였습니다. 가문의 몰락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유일한 열쇠가 설화의 머리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데비는 설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어진 설화의 손마디를 어루만지는 데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궁궐곳곳에는 여전히 영의정일파의 눈들이 번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비는 설화의 허리춤에 매달린 때 묻은 놀이개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수표교 아래 늙은 거지가 준 것이었습니다. 데비는 놀이개의 해진 매듭 속을 손가락으로 가르자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구슬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구슬 표면에는 왕실 밀행 조직인 초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병은 대궐박 백성들의 진짜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 데비가 직접 운영하던 비밀 요원들이었으며 도성의 거지들은 바로 그들의 눈과 귀였습니다. 설화다 거지에게 베푼 선행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기품을 초병의 수장이 직접 확인하고 이 놀이개를 건넸다는 사실을 데비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네가 오늘 보낸 동전 한 잎이 나에게 닿았구나. 너는 단순히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추배를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설화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자비가 거대한 운명의 바퀴를 돌려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이개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설화는 영의정일파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비마마는 설화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간택 후보가 아니다. 나의 눈이자 이 궁궐의 부패를 도려낼 칼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순간 후원의 정적을 깨고 영의정의 딸 채령이 아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후원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채령은 설화가 데비마마와 독대하고 있는 모습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마마, 이 천한 여인은 아까 성문 밖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자입니다. 어찌 이런 자를 곁에 두십니까? 채령의 뒤에는 그녀의 아비인 영의정과 그를 따르는 대신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설화의 가문이 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쥐고 있는 놀이개와 비녀가 이제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싸움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임을 직감했습니다. 대비의 손을 놓은 설화는 채령과 영의정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한 규수가 아닌 한나라의 어미가 될 제목의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수표교 아래서 설화가 돈을 뿌린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거지들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과거 영모에 가담했던 자들의 잔당이며 설화는 그들과 내통하여 대궐의 기밀을 넘기려 했습니다. 영의정의 말에 간택장은 술렁였고 미리 매수된 가짜 목격자가 나타나 거짓 증언을 보탰습니다. 설화의 숙부조차 영의정의 협박에 못 이겨 설화가 평소에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설화는 가장 믿었던 혈육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대비마마조차 대신들의 거센 압박에 잠시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조정의 법도는 엄중했고 영모라는 단어 하나에 간택의 곤이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사형장처럼 변했습니다. 설화는 졸지에 가문을 살릴 희망에서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을 대역죄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의정의 눈동자에는 승리감이 번뜩였습니다. 채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화에게 다가가 잔인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천한 것은 피를 속이지 못하는구나. 네 어머니가 궁궐에서 쫓겨날 때처럼 너도 똑같이 비참하게 사라질 것이다. 채령은 설화의 어깨를 밀치며 그녀의 옥색 무명 치마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지직 소리와 함께 옷자락이 찢어지며 설화는 차가운 돌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규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화는 흙먼지자 입안으로 들어오는 치욕 속에서도 품속의 놀이개와 은비녀만은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의 수하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포박하려 했습니다. 설화의 단아했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하얀 저고리는 흙으로 얼룩졌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려 했던 꿈은 이제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설화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네가 갈 곳은 왕비의 자리가 아니라 싸늘한 지하 감옥뿐이다. 설화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으나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남루한 보찜에서 화려한 자수가 놓인 궁중 비단보가 튀어나오자 장내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채령이 미리 심어둔 나인이 설화의 짐에 훔친 물건을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여인은 탐욕의 눈이 멀어 대궐의 귀한 보물까지 훔쳤습니다. 채령의 외침에 영의정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대비마마를 압박했습니다. 마마, 이런 죄인을 계속 감싸신다면 조정의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당장 이 자를 의군부로 압송하여 문초를 하셔야 합니다. 대비마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설화의 무죄를 믿었으나 눈앞에 드러난 가짜 증거들과 대신들의 집단적인 반발 앞에서 당장 그녀를 구제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설화는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며 대비마마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권력 앞에 진실은 너무나 힘없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베풀었던 선행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현실에 절망하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가기 직전 설화는 차가운 대궐마당에 다시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영의정은 그녀의 머리에서 낡은 은비녀를 거칠게 뽑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역적의 피가 섞인 물건은 대궐에 머물 수 없다. 은비녀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챙강 소리를 내고 굴러갔습니다. 설화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가문과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채령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설화의 찢어진 치맛자락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설화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유일한 유품인 비녀마저 빼앗긴 채 죽음보다 차가운 고독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궐 담장 너머에서 기묘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새소리가 아니라 저작거리 거지들이 위험을 알리거나 신호를 보낼 때 내는 특유의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대궐 위로 수많은 까마귀 떼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될 또 다른 반전의 서막이었을까요? 설화의 눈에 다시금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화가 의금부로 끌려가기 직전 까마귀 떼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대궐을 뒤덮자 대비마마의 눈빛이 돌연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비는 옆에 서 있던 상궁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이어 대궐의 모든 문이 닫히며 금군들이 영의정의 수하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영의정이 소리쳤습니다. 마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역죄인을 압송하려는 자들을 막으시다니요. 하지만 대비마마는 보좌에서 천천히 일어나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역죄인이라. 네 놈이 말하는 역죄인이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오늘 이 자리는 세자비의 겉모습을 보는 간택장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의 눈으로 진짜 왕비를 고르는 시험장이었다. 대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닫혔던 성문이 다시 열리며 믿을 수 없는 무리가 궁궐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것은 비단 옷을 입은 관리들이 아니라 새벽녘 수표교 아래에서 설화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지를 비롯한 도성의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설화에게 낡은 놀이대를 주었던 그 늙은 거지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지는 영의정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놀이개가 아닌 금빛 찬란한 마패와 비슷한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왕실 직속 비밀정보 주직인 초병의 수장을 상징하는 증표였습니다. 소신 초병의 수장 장광철, 마마의 명을 받들어 도성 곳곳에 추악한 진실을 수집하여 돌아왔나이다. 영의정의 안색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광칠은 마당에 모인 규수들과 대신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그들이 오늘 새벽 저질렀던 악행들을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이 자신의 가마를 가로막는 노파를 채찍으로 따리라 명했던 일, 영의정의 수하들이 설화의 짐에 궁중비단을 몰래 집어넣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거지들의 눈을 통해 기록되어 대비마마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진짜 도둑은 이곳에 서 있는 규수가 아니라 백성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훔치려 한 저들입니다. 장광칠의 사자 후에 대궐마당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설화는
자신을 옥죄던 코줄들의 소나귀에서 풀려나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광칠은 설화의 발치에 떨어져 있던 찢어진 비단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비단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영의정 대감의 창고에서 어제 오후 나간 물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비단에 새겨진 특수한 문양은 오직 영의정 가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제 아무리 범행을 조작하려 한들 백성들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대비마마는 비단을 확인하고는 차디찬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의정, 그대가 내 눈을 가리고 이 아이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를 했으니 이것이 진정 영모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채령은 사들인 듯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설아의 옥색 치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설아야, 아니, 아가씨,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설아는 채령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탄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흙먼지 묻은 자신의 옷을 한 번 보고 다시 채령의 화려한 자적색 당의를 보았습니다. 비단은 눈을 가릴 수 있어도 흙은 진실을 덮지 못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밟았단 그 흙이 이제 당신의 죄를 증명하고 있군요. 설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한 판결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간택장 깊은 곳에서 병풍이 걷히며 지금껏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세자 저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자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설화의 부러진 은비녀를 직접 주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러진 비녀는 고치면 그만이나 부러진 민심을 고치는 것은 오직 진실한 마음뿐이라 하였다. 오늘 나는 백성들이 직접 고른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를 만났구나. 세자의 선언에 장내의 모든 관원과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 만세를 외쳤습니다. 영의정과 채령은 금군들에 의해 끌려나갔고 그들의 화려했던 권세는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화는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세자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찢어진 옥색 치마와 흙 묻은 손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낮고도 고귀한 자리에서 올라온 진짜 왕비의 자격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기보다 아직 차가운 다리 밑에서 떨고 있을 백성들을 먼저 떠올리며 세자에게 간절한 첫 번째 청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영의정 부녀의 몰락은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비마마의 서슬퍼런 명령 아래 영의정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변방으로의 유배가 결정되었습니다. 권세를 믿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던 채령 역시 화려한 자적색 당의가 벗겨진 채 가문의 몰락과 함께 관비의 신세로 전락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평소 그들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던 대신들은 이제야 앞다투어 그들의 죄를 성토하며 설화의 고결함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들이 오열하며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번도 비웃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를 보며 깊은 슬픔과
연민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녀는 자신이 입은 찢어진 옥색 치마를 조용히 여미며 권력이란 백성을 지키지 못할 때 가장 추악한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채령이 마지막까지 악을 쓰며 끌려갈 때 설화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오보다는 용서가, 복수보다는 정의가 더 큰 힘을 가짐을 설화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간택장에는 오직 진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자 전하는 설화에게 가문의 복권과 함께 막대한 금은 보화를 포상으로 내리려 했습니다. 그대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저택과 비단을 내릴 것이니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그러나 설화는 세자의 제안에 정중히 고개를 저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청은 자신의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내리실 모든 보상을 해민서와 활인서에 확충해 써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만난 백성들은 병들어도 의원을 찾지 못하고 굶주려도 호술할 곳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저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 믿사옵니다. 설화의 이 한마디에 세자와 대비마마 그리고 모든 대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작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싸우는 저작거리의 삶을 경험한 그녀였기에 나올 수 있는 진심 어린 요청이었죠. 설화는 자신의 비단 주머니가 가문의 미래가 아닌 백성들의 생명이 되었던 그 새벽의 선택을 궁궐 안에서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생각한 가장 가치 있는 승리이자 왕비로서 걸어야 할 첫걸음이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설화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며 그녀의 성품을 다시금 치하했습니다. 설화는 간택의 최종 절차가 끝나 정식으로 세자비에 책봉되기도 전에 다시금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대비마마가 하사한 쌀과 약재들을 직접 챙겨 수표교 아래의 거지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수수한 수레를 이끌고 나타난 설화의 모습에 거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설화는 아까 만났던 노파를 찾아가 아이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장광치를 비롯한 초병의 요원들은 그런 설화의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나라의 어미가 누구인지를 확신했습니다. 설화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눈과 마음 덕분입니다. 궁궐의 담장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나에게 닿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녀는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백성의 친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거지들의 왕비가 아닌 조선의 어머니라 부르며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궁궐의 법도마저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세자와 함께 달빛이 가득한 궁궐의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세자는 설화의 손을 잡으며 그녀가 끝까지 지켜냈던 부러진 은비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이 비녀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였느냐? 설화는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부러진 비녀는 제 어머니의 아픔이자 이 나라 백성들의 찢어진 가슴과 같습니다. 비녀를 다시 붙이듯 저의 평생을 바쳐 백성들의 상처를 꿰매는 삶을 살겠노라 맹세하였습니다. 세자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일렁이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설화는 단순히 세자비라는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자의 마음과 백성의 신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기를 거부하고 혼례 전날까지
그 찢어진 옥색 무명치마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질 때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과 정의가 가장 높은 곳에서 꽃 피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자저하는 보위에 올라 인자한 성군이 되셨고, 설화는 조선의 내명부를 다스리는 당당한 중전마마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붉은 저기를 입고 봉황첩지를 머리에 얹은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고귀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빛난 것은 백성을 향한 그녀의 변함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중전설화는 궁궐의 높은 담장에 갇혀 지내기보다 수시로 평복을 입고 궁 밖을 나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직접 살피는 미행의 중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집권하는 동안 조선에는 굶어 죽는 이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병원인 활인서와 해민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습니다. 대신들은 처음에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정치와 왕실의 금검절약, 솔선수범에 감복하여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권력이 사실은 저잣거리의 흙바닥에서 시작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중전의 침전인 교태전에는 아주 기이한 보물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의 왕비들이라면 값진 보석이나 귀한 비단을 보관했겠지만, 설화의 보물함 안에 담긴 것은 10년 전 간택날 입었던 그 찢어지고 흙 묻은 옥색 무명 치마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치마를 보며 자신의 초심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입었던 이 무명이 백성들에게는 비단보다 따뜻한 옷이었음을 잊지 말자. 설화는 가끔 홀로 그 치마를 어루만지며 그때 자신을 도왔던 늙은 거지와 수표교 아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자신 또한 채령과 다를 바 없는 오만한 권력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몸가짐을 정갈히 했습니다. 왕이 된 세자 또한 중전의 이런 뜻을 깊이 존중하여 매년 간택날이 돌아오면 가장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과 비단을 나누어 주는 설화의 은혜라는 행사를 정례화했습니다. 찢어진 무명 치마는 이제 권력이 아닌 자비의 상징이 되어 궁궐의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을 하나로 잇는 보이지 않는 가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어느 날, 설화는 오랜만에 수표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악취가 진동하는 거지굴이 아니었습니다. 중전의 명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쉼터와 해민서 분소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맑은 눈망울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평복 차림으로 다리 근처를 서성일 때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에게 놀이개를 주었던 초병의 수장 장광칠이었습니다. 이제 현직에서 물러난 그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마, 보십시오. 마마께서 뿌리신 그날의 동전 한 잎이 이제는 거대한 숲이 되어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나이다. 설화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장어르신, 그때 어르신이 주신 놀이개 덕분에 제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그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산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수표교 아래로 흐르는 맑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으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온기만큼은 흐르는 물처럼 변치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두 사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설화의 이야기는 한양의 전기수들에 의해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거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왕비가 된 여인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권세보다 덕망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언어를 잊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설화와 왕의 사이에는 총명한 원자가 태어났고 그녀는 아들에게도 늘 옥색무명 치마를 보여주며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조선의 밤하늘에 달이 밝게 뜨면 사람들은 여전히 수표교 아래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간택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 짓곤 합니다. 비단은 닳아 없어지지만 한 사람의 진심이 남긴 옥색 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가장 낮은 곳의 눈으로 고른 왕비. 설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의 바람을 타고 오늘날까지 긴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착한 끝은 반드시 있으며 진실된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